며느리가 제 장례식장에 들고 갈 검은색 명품 가방을 고르고 있더군요. 제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바로 이 좁은 병실 안에서 말입니다. 어머, 이 가방 어때요? 어차피 장례식장 가면 다들 옷차림부터 볼 텐데 이참에 하나 장만하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님 가시는 길에 며느리가 후줄근하게 입고 있으면 당신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 쉿, 목소리 낮춰. 엄마 계시잖아. 가방은 일단 나중에 보고 인감도장은 확실히 어딨는지 알아냈어? 아직요. 근데 걱정 마요. 길어야 6개월이라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든 집 명의부터 당신 앞으로 돌려놔야지. 안 그러면 그 기집애가 귀신같이 냄새 맡고 달려와서 자기 목 내놓으라고 난리 칠 텐데. 그래. 지연이 그 기집애한테는 10원 한 장도 돌아가게 해선 안 되지. 호적에서 판 거나 다름없는 년인데. 어두운 병실 안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속삭이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후벼 팠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시퍼런 불빛이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핏줄이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내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아내와 저런 작당을 하고 있다니요.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이불깃만 꽉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을 하도 깨물어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지만 결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70이 된 강순자입니다. 40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시장통에서 뚝배기가 닳아 없어지도록 국밥을 팔며 남매를 키웠습니다. 뜨거운 솥에 대어 손가락엔 늘 진물이 났고 무거운 쟁반을 이느라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졌어도 제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그저 배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이래 번듯한 아파트 한 채와 다달이 월세가 나오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장만했죠. 큰아들은 제 인생의 훈장이자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막내딸 지연이가 제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사내와 도망치듯 결혼해 연을 끊었을 때도 제 곁에 남은 든든한 아들 하나만 믿고 버텼더랬죠. 그런데 일주일 전 속이 너무 쓰려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위에 큰 종양이 보이는데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모양이 좋지 않다면서요. 그때 문득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요 근래 들어 아들 내외가 자꾸 제 상가 건물의 시세를 묻고 인감도장을 어디 두었는지 슬쩍슬쩍 떠보던 서늘한 눈빛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얘들아, 애미가 위암 말기란다. 길어야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구나. 그 말을 내뱉던 순간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내 아들이 펄쩍 뛰며 오열해 주기를, 세상 모든 병원을 다 뒤져서라도 엄마를 살리겠다고 제 손을 붙잡고 울어주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며느리의 눈동자에서 스쳐 지나가던 그 기묘한 안도감, 그리고 아들의 무미건조한 한숨 소리를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 단순한 위궤양이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내 자식의 진짜 밑바닥을, 그 소름 끼치는 민낯을 끝까지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여보, 1인실 하루 입원비가 얼만지 알아? 어차피 가망도 없는데 못하러 돈을 버려. 저기 외곽에 한 달에 50만 원짜리 요양원 내가 알아봐둔 곳 있어. 면회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돼서 냄새 맡을 일도 없고 딱 좋아. 내일 당장 거기로 모시자. 그래도 명색이 내가 장남인데 사람들 눈도 있고 친척들이 욕하지 않겠어? 당신 바보야? 그 돈 아껴서 우리 민재 유학 자금 보태야지.
어머님도 손주 위해서라면 그게 낫다고 하실걸. 어차피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누가 알겠어. 내일 내가 퇴원 수속 밟고 바로 그쪽으로 차 돌릴 테니까 당신은 그 전에 어떻게든 도장이나 찾아내. 알았어. 내일 엄마 짐 챙기는 척 하면서 집안부터 싹 뒤져볼게.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병실 밖으로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평생을 바친 내 사랑이, 내 희생이 그저 저들에게는 돈줄이자 처치 곤란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허무하게 저 독사 같은 것들의 뜻대로 늙고 병든 노인네가 되어 죽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배신감 속에서 제 가슴 깊은 곳 꺼져가던 불씨 하나가 매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짐승이 되겠다면 나도 기꺼이 사냥꾼이 되어주마. 저는 조용히 링거 바늘을 뽑아내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가엔 핏발이 섰지만 저는 애써 병든 노인네처럼 기운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밤새 괜찮으셨어요? 안색이 어제보다 더 안 좋으시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서는 딱히 해드릴 치료가 없다고 하셔서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수속 다 밟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간호사들이 들으라는 듯 콧소리가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불을 걷어내는 그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몰찼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의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성민아, 애미가 아직 숨이 차고 배가 아픈데 며칠만 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니? 나 사는 집에도 가고 싶고 내 손때 묻은 안방에서 편하게 눕고 싶구나. 아들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한 채 녀석은 마른 침만 꿀꺽 삼키며 며느리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엄마, 그게 집에는 낮에 돌봐줄 사람도 없고 지영이도 애 키우느라 바쁘잖아요. 시설 좋은 곳으로 모실 테니까 거기서 치료받으세요. 그게 우리 다 편해지는 길이에요. 우리 다 편해지는 길. 그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국밥집 주방에서 끓는 물에 손을 대어가며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낸 아들이었습니다. 제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도 아까워 녀석의 밥그릇에 밀어 넣어주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목숨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듣고도 녀석은 제가 제 집에 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고 며느리가 끄는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아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짐 챙겨야 하니까 일단 집으로 가. 어제 말한 대로 안방 장롱부터 뒤져보고 부동산에 집 내놓으려면 당장 인감이랑 등기권리증부터 찾아야 하니까. 차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은 저는 짐짓 잠이 든 척 두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 제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사실 어제 새벽 저는 며느리가 병실을 비운 틈을 타 몰래 택시를 타고 집에 다녀왔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담긴 진짜 인감도장과 통장, 등기권리증은 전부 시장통 단골 은행 금고에 넣어두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는 시장 도장집에서 파온 가짜 도장과 껍데기뿐인 옛날 통장들을
낡은 보자기에 싸서 숨겨두었죠. 집에 도착하자 아들 내외는 저를 거실 소파에 대충 눕혀두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내 서랍이 거칠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 물건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찾았어. 여보, 여기 보자기에 쌓여있네. 인감도장 맞아.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그 소리를 듣는 제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안방에서 도장을 찾아내고 환호성을 지르는 며느리와 그 옆에서 안도하는 아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희극이란 말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끝이야. 어머님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에 바로 부동산 들르자. 요즘 금매로 내놓으면 금방 나간대. 잔금 치르면 바로 우리 명의로 돌리고 상가 건물은 어떻게든 증여로 처리해 달라고 떼를 써봐야지. 두 사람은 제가 눈을 감고 있으니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미리 켜둔 휴대폰 녹음기를 살며시 쥐었습니다. 너희들의 그 추악한 탐욕, 내 귀로 똑똑히 듣고 이 작은 기계 안에 빠짐없이 새겨두마. 다시 차에 올라 외곽으로 달리는 길. 창밖으로 빌딩 숲이 사라지고 인적 드문 굽은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있으려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 제사 한 번 안 빠지고 모시던 며느리였습니다. 용돈을 주면 어머니 맛있는 거 드시라며 살갑게 굴던 아이였습니다. 돈의 민낯이 죽음이라는 핑계 앞에서는 사람의 탈을 이렇게도 쉽게 벗겨버리는 것일까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덩그러니 놓인 허름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와 지린내가 뒤섞여 숨이 턱 막혔습니다. 빛바랜 환자복을 입고 복도를 서성이는 노인들의 초점 없는 눈동자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님이 치매 기운도 좀 있으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되도록 아무도 면회 안 받게 해주시고 조용히 치료만 받게 해주세요. 병원비는 제 남편 카드로 다달이 자동이체 해둘 테니까 저희한테 따로 연락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며느리는 짐가방 하나를 툭 던져놓듯 내려놓고는 원장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제 곁에 오지도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성민아.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녀석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애미가 무섭다. 여기 너무 춥고 냄새가 나. 나 그냥 너희 집 베란다 한 구석에라도 누워있으면 안 되겠니? 숨소리도 안 내고 죽은 듯이 있을 테니 제발 나를 이런 곳에 버리지 마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달려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에게 짐승의 길에서 돌아올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끝내 저를 외면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지영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여기서 약 잘 챙겨 드시고 계시면 나중에 한번 올게요. 아들은 도망치듯 돌아섰고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제 손을 뿌리치고 녀석의 뒤를 따랐습니다. 철창처럼 무거운 요양원 현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 산을 울렸습니다. 멀어져가는 아들의 차 꽁무니를 바라보며 저는 무너져 내리는 다리를 꼿꼿이 세워 버텼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닦아내며 저는 치맛자락 속에 숨겨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오늘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다. 너희들의 무덤을 스스로 판 것이다. 내 살점 같던 아들아, 내 피땀을 갉아먹으려던 며느리야.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나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어 피가 맺힐 만큼 주먹을 꽉 쥔 채 저는 차가운 요양원 복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요양원의 첫날 밤은 살아서 묻힌 무덤 그 자체였습니다. 싸구려 비닐 장판 바닥에서는 한기가 올라왔고 코를 찌르는 퀴퀴한 지린내와 독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6명이 누워있는 비좁은 병실 안 제 옆자리에 누운 깡마른 노인네는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뜻 모를 소리를 중얼거렸고 창가 쪽 침대의 할머니는 치매가 심한지 침대 기둥에 손발이 묶인 채 짐승 같은 앓는 소리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기괴하고 참담한 풍경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제 낡은 짐가방을 보며 저는 짐짝처럼 버려졌다는 현실을 뼛속 깊이 실감했습니다. 소등이 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자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품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행여나 간병인에게 들킬까봐 휴대폰 불빛을 제일 어둡게 줄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낮에 몰래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불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그 부동산 김 사장한테 연락했어? 금매로 시세보다 5천 싸게 내놓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계약금 쏠 사람 있다고 했잖아. 방금 통화했어. 내일 오전에 어머님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들고 오라더라. 근데 이거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연이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걸면 어떡하지? 아유, 이 답답한 사람아.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팔아서 현금으로 돌려놓고 우리 민재 이름으로 넘기든가 해야지. 그 기집애가 소송 걸어봤자 땡전 한 푼 못 건지게 싹 다 빼돌려 놓을 거니까 당신은 입국 다물고 시키는 대로 도장이나 찍어. 어머님 요양원에서 숨 넘어가실 때까지 절대 연락도 받지 말고. 알았어? 어둠 속에서 그 소름 끼치는 대화를 다시 듣고 있자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은 것을 참으려 얇은 이불깃을 입에 물고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쇠맛이 혀끝을 맴돌았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일 당장 평생을 국밥집 주방에서 끓는 육수에 손목이 되어가며 마련한 내 아파트를 팔아넘기겠답니다. 내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낄낄거리는 저 악마 같은 것들을 저는 내 배 아파 낳고 내 젖을 물려 키웠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내 아들만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내 새끼는 이 어미의 헌신을 알아줄 거라 믿었던 제 교만이 결국 저를 이 끔찍한 생지옥으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밤새 이불 속에서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켜낸 뒤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곳도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내일 아침 기세등등하게 부동산에 찾아가 안방 장롱에서 훔쳐낸 도장과 등기권리증을 내밀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시장통 도장 가게에서 단돈 5,000원을 주고 파온 가짜 인감이며 등기권리증 역시 컬러 복사기로 교묘하게 위조해 둔 가짜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문서를 위조해 남의 재산을 팔아넘기려는 순간 저들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 이 요양원에 갇힌 채로는 녀석들의 목줄을 확실히 죄일 수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을 대동해 현장을 덮쳐줄 내 편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이름 하나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아, 내 막내딸 지연아. 10년 전 지질이도 가난한 공장 직공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딸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모진 말로 내쫓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 호로자식한테 내 귀한 딸을 줄 수 없다며 현관문 밖으로 소금을 흩뿌렸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넌 이제 내 딸도 아니야. 그날 이후 지연이는 독하게도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번듯한 의사 집안 딸과 결혼해 떵떵거리며 살 때 동네 구석진 백반집에서 남의 상을 치우며 산다는 소문만 바람결에 들려왔을 뿐입니다. 아들 하나만 보고 사느라 딸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못난 어미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 아이를 찾는단 말입니까? 주먹으로 제 가슴을 수십 번 내리치며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지만 지금 제게 남은 유일한 핏줄이자 희망은 지연이 뿐이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무렵 간병인이 조는 틈을 타 저는 복도 끝 화장실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머리가 아닌 손가락이 먼저 기억하는 번호. 신호음이 길게 이어질 때마다 제 심장도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없는 번호라고 나오면 어쩌나,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끊어버리면 어쩌나. 두려움에 마른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피곤에 찌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억누르며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지연아, 나다. 엄마야. 전화기 너머에서 헉하는 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지독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끊길 것 같은 불안감에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야?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다 했어? 원망이 섞일 줄 알았던 딸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꾹 참고 있던 제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다. 위암 말기래. 살 날이 반년도 안 남았다는구나. 오빠 내외가 나를 산속 요양원에 가둬두고 내 집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지연아, 엄마 좀 살려다오. 거짓말이 섞인 고백이었지만 두려움과 절박한 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야? 엄마 거기 어디야? 오빠 새끼가 사람이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당장 빼내러 갈 테니까. 울지마 엄마, 내가 갈게. 가슴속에서 시커먼 피멍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어미를 버린 아들과 달리 저에게 버림받고도 핏줄의 정 하나로 울부짖는 딸. 냉기가 감돌던 제 몸뚱이에 비로소 뜨거운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서 죽은 듯이 기다리고 있으마. 아무도 모르게 와야 해. 그리고 지연아, 오는 길에 경찰서에 들러서 너희 오빠가 위조 인감으로 사기를 치려 한다고 신고부터 해라.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힘없는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벼랑 끝에서 돌아온 잔혹한 사냥꾼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요양원에 싸구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기상 나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제 온 신경은 굳게 닫힌 철문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침 배식으로 나온 밍밍한 흰죽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제 가짜 도장을 들고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갈 시간이었죠. 제 심장은 널뛰기 하듯 미친 듯이 뛰었고 바짝 마른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지연이가 오지 않으면 어쩌나 남편이 반대해서 못 오게 된 건 아닐까? 오만 가지 불길한 생각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어딨어? 강순자 환자 어딨냐고 묻잖아. 복도 저 끝에서 찢어질 듯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내 핏줄, 내 막내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쾅 하고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문가에 선 여자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곱디곱던 제 딸은 어디 가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친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흐르는 땀방울과 붉게 충혈된 두 눈. 저를 발견한 지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아이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침대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엄마, 이게 뭐야? 왜 이러고 있어? 지연아, 내 새끼, 지연아.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만져보는 내 딸의 뺨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딸의 손등이 제 손끝에 닿자 억장이 무너져 내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의사 마누라 얻어주겠다고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면서 이 가엾은 것은 빈손으로 쫓아냈던 지난날의 제 모진 악업이 빗으로 날아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보호자 동의 없이는 환자분 함부로 못 데려갑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요양원 원장이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지연이가 눈물을 닦아낼 새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 내 엄마 내가 모시고 가겠다는데 누가 막아? 당신들 멀쩡한 노인네 감금한 거 경찰에 다 풀어버릴까? 당장 비켜. 도끼 품은 딸의 기세에 원장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지연이는 제 낡은 짐가방을 거칠게 낚아채고는 제 허리에 단단히 팔을 두르고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가자. 이런 끔찍한 곳에 1초도 있지 마. 내가 다 살려낼게. 내가 빚을 내서라도 우리 엄마 살려낼 거야. 요양원 현관문을 나서자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바람이 확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서 있었고 운전석에서 황급히 뛰어내린 남자가 제 앞에 다가와 섰습니다. 장모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10년 전 제가 고아라며 얼굴에 소금을 뿌려 내쫓았던 그 사내, 지연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까맣게 탄 얼굴을 한 사위는 원망은커녕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하며 살아왔던 것일까요? 진짜 나를 위하는 가족을 시궁창에 버리고 내 피를 빨아먹는 독사들을 품에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차 뒷좌석에 오르자마자 지연이는 제 손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부터 가자. 위암 말기라며.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오빠, 그 미친 인간은 내가 가만 안 둬. 저는 조용히 지연이의 눈물을 소매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딸의 두 손을 제 따뜻한 두 손으로 꽉 마주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지연아. 엄마 안 죽는다. 엄마 아무데도 안 아파. 지연이의 울음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딸의 눈동자가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앞좌석의 사위도 놀란 듯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안 아프다니? 그럼 병은 내가 꾸민 거다. 이 어미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도 돈 냄새만 맡고 달려드는 저 짐승 같은 것들의 진짜 속을 파헤치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짜 시한부 판정, 요양원에 버려진 어젯밤, 그리고 안방 장롱에 숨겨둔 가짜 도장과 등기권 등 이야기까지 전부 다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연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엄마 집을 팔려고 가짜 도장을 들고 부동산에 갔다는 거지? 그래. 지금쯤 아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을 게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앞좌석에 앉은 사위가 운전대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까 내가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로 신고해 둔 거 지금 바로 출동해 달라고 연락해라. 장모님, 저희가 그 부동산으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사위의 듬직한 목소리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사내가 지금 내 숨통을 틔워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낡은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시내를 향해 쏜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핏대가 선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국밥을 말며 자식을 걷어 먹였던 뭉툭하고 볼품없는 손. 하지만 이제 이 손으로 내 피를 빨아먹으려던 기생충들을 직접 끊어낼 것입니다. 가자. 내 피 같은 집을 팔아넘기려는 그 도둑놈들. 오늘 그 자리에서 숨통을 끊어놓으러 가자.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두려움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낡은 승합차가 익숙한 동네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길 건너편 평소 제가 자주 가던 대박 부동산 앞에는 며느리가 뽑아준 아들의 외제차가 번쩍이며 서 있었죠. 차에서 내리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쿵쿵 요동쳤습니다. 사위가 제 팔을 단단히 부축했고 지연이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갈 듯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침 순찰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와 저희 곁에 멈췄습니다. 지연이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었죠. 유리문 너머로 소파에 기대어 앉아 낄낄거리는 며느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테이블에 놓인 계약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요. 저희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우리 어머님 인감도장이랑 등기권리증이요. 금매로 시세보다 5천이나 싸게 내놓은 거니까 매수자분도 계좌로 바로 잔금 쏴주시는 거 맞죠?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셔서 내일 모레 하시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복잡한 거 빨리 정리하라고 하셔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환희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목숨이 헐떡거린다는 거짓말을 팔아넘기며 제 집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저 악마 같은 입술. 그 옆에서 아들은 가짜 도장을 인주에 묻혀 꾹꾹 눌러 찍고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그 경쾌한 소리가 제 귓전에는 평생의 인연을 끊어내는 파열음처럼 들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유리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그 도장 마저 찍어보거라. 부동산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장을 쥐고 있던 아들의 손이 허공에 멈췄고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있던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치 한낮에 귀신이라도 본 듯 두 사람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지금요, 여길 어떻게... 어머님? 아니, 분명히 산속 요양원에 계셔야 할 분이 왜... 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쳐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제 두 눈은 어느 때보다 매섭게 저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험악한 얼굴의 지연이와 사위, 그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왜? 요양원 골방에서 숨구멍 막혀서 얌전히 죽어 있을 줄 알았느냐? 내 집 팔아서 번 돈으로 너희 아들 유학 보내고 호의호식할 생각에 아주 신이 났더구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오해라니까. 지영이가 엄마 병원비 보태려고. 아들은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며느리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갑자기 나타난 지연이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가씨가 여긴 웬일이야? 어머님 병세가 악화돼서 헛소리 하시는 거 안 보여? 당신들 뭐해? 어머님 안 모시고 나가고. 그 순간 벼락 같은 파열음이 부동산 안을 울렸습니다. 짝! 지연이의 손이 며느리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아, 우리 엄마가 뭐 내일 모레 해? 산 사람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남의 재산 훔쳐 먹으려던 도둑년 놈들이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아가씨, 너 지금 나쳤어? 당신들 이 미친년 안 잡고 뭐해? 며느리가 경찰들을 향해 꽥꽥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들은 서늘한 눈빛으로 아들이 쥐고 있던 계약서와 도장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성민 씨, 최지영 씨 맞으십니까?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인감과 신분증을 위조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장 서에 가셔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아들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부동산 사장과 집을 사려던 매수자는 경악하며 계약서를 집어던졌습니다. 아니, 강 여사님, 이 도장이랑 등기가 다 가짜란 말입니까? 아이고, 내가 이놈들한테 속아서 쇠고랑 찰 뻔했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쥐고 있던 그 도장은 시장통에서 단돈 5,000원을 주고 파온 막도장이었고 등기권리증 역시 제가 복사기로 정교하게 위조해둔 껍데기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그 가짜 도장을 굽은 구두 발목으로 꽉 밟아 으깨버렸습니다. 내가 위암 말기라고 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살려보겠다고 내 손을 잡았더라면, 요양원에 나를 버리던 그날 뒤돌아보며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렸더라면 내가 이런 끔찍한 함정을 파지는 않았을 거다. 엄마 잘못했어요. 지영이가 시킨 거예요. 엄마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 구속되면 병원에서도 잘리고 우리 집 다 망해. 아들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며 며느리 핑계를 댔습니다. 그 찌질하고 비열한 모습에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못난 놈. 내 배를 가르고 나온 핏줄이 저리도 쓰레기 같을까? 이제 나한테 아들놈은 없다. 경찰들이 울부짖는 아들과 발버둥 치는 며느리의 팔에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갔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손가락질을 해댔고 며느리는 악에 바친 듯 뒤를 돌아보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이대로 안 끝나. 아파트 말고 그 상가. 시장통에 있는 그 상가 건물은 어차피 증여세 다 내고 우리 명의로 넘어오게 돼 있어. 어머니 죽기만 하면 다 우리 거라고. 끌려가면서도 돈.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직 내 진짜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침 흘리는 그 상가 건물이 너희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빚더미 폭탄이라는 걸 아직은 모를 테니까. 저는 지연이의 손을 굳게 잡고 꼿꼿한 걸음으로 부동산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연이의 좁은 다세대 주택으로 돌아온 그날 밤, 보일러가 시원찮아 방바닥은 미지근했지만 제 마음만은 펄펄 끓는 온돌방에 누운 듯 따뜻했습니다. 사위가 투박한 손으로 타온 달달한 율무차 한 잔을 쥐고 있자니 10년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다음 사냥감을 올가맬 그물망을 짜느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독사 같은 새언니가 상가 건물 어쩌고저쩌고 악을 쓰던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엄마 혹시 그 건물도 오빠한테 넘긴 거야? 지연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제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딸의 거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라. 그 상가 며칠 전에 내 오빠 놈 명의로 증여 서류 도장 찍어준 건 맞다. 요양원에 나를 버리기 직전에 아주 숨 넘어가게 졸라대기에 못 이기는 척 넘겨주었지. 뭐, 엄마 제정신이야? 그 알짜배기 건물을 왜? 알짜배기라니. 껍데기만 남은 빚더미 무덤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든 거란다. 지연이와 사위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율무차를 한 모금 삼키며 며칠 전 단골은행 지점장과 은밀히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시장통 상가 건물이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면서 값이 천정부지로 솟았다는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도 그 소문을 듣고 눈이 뒤집혔던 거겠죠.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재개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건물값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안고 있던 거액에 근저당해 제가 이래저래 끌어다 쓴 사업 자금 대출까지 복잡하게 엉켜 있었죠. 저는 아들 내외에게 건물을 넘기기 직전 그 건물을 담보로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의 대출을 한 번 더 끌어받았습니다. 그렇게 현금화한 돈은 전부 지연이 남편의 빚을 갚고 제 손주들 이름으로 신탁을 걸어두었죠. 결국 내 오빠와 며느리년이 덥석 물어간 건 이자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쏟아지는 빈 깡통이란다. 심지어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부담부중녀로 넘겼으니 건물값보다 비싼 증여세 폭탄까지 그놈들 앞으로 날아갈 거다. 제 입에서 나온 소름 끼치는 진실에 지연이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던 늙은 어미가 자식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지옥을 설계했다는 사실에 놀란 눈치였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간신히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아들과 며느리는 아마 그날 밤 집구석에서 미친 듯이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그들의 발악은 짐승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당신 당장 변호사 알아봐. 어떻게든 기소유예로 막아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노인네가 쥔 가짜 도장 우리가 속아서 쓴 거라고 박박 우겨. 아니, 경찰이 믿어주겠냐고. 엄마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돌아왔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내 병원 소문나면 끝장이라고. 찌질하게 굴지 마. 아파트 금매 놓친 건 원통하지만 우리한텐 아직 50억짜리 상가 건물이 있잖아. 그거 이미 당신 명의로 증여 계약 끝났고 등기만 치면 완벽하게 우리 거라고. 그거 팔아서 변호사비 대고 싹 다 엎어버리면 돼. 며느리는 마지막 남은 상가 건물이 자신들의 동아줄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겠죠. 하지만 정확히 사흘 뒤 아들의 집으로 등기 우편 세 통이 연달아 날아들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날아온 억대의 증여세 고지서, 그리고 은행에서 보낸 대출금 상환 및 이자 연체 독촉장이었죠. 우편물을 뜯어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이게 다 뭐야? 증여세가 왜 이렇게 나와? 재개발이 취소됐다고? 게다가 근저당이 20억? 대출 원금 상환? 떨리는 손으로 종이 쪼가리를 움켜쥔 며느리의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역시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려버렸죠. 여보, 이거 빚이 건물값보다 훨씬 많은데? 거기다 세금까지 합치면 우리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이 집을 팔아도 못 갚아. 어쩌지? 우리 파산이야. 아니야, 아닐 거야. 그 늙은이가 우릴 속였어. 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우리한테 이 엄청난 빚더미를 떠넘기려고 작정을 한 거야. 며느리의 눈에서 핏발이 섰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거실 바닥을 뒹굴었다고 합니다. 평생 남의 피눈물을 빨아먹으며 고상한 척 살았던 그 여자의 입에서 날 것 그대로의 절망이 터져 나온 것이죠. 어머니 집으로 쳐들어가자. 가서 당장 이 계약 무효라고 각서 쓰게 만들어. 안 그러면 내가 그 노인네 목을 졸라서라도. 며느리가 미친 듯이 현관문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문 밖에는 차가운 얼굴을 한법원 집행관들과 은행 채권팀 직원들이 서 있었죠. 이성민 씨 댁 맞습니까? 대출금 연체 및 세금 체납으로 거주 중인 자택과 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 서늘한 목소리가 현관을 넘어 거실을 덮치는 순간 며느리는 그대로 실신하듯 바닥에 고꾸라졌고 아들은 넋을 잃고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제가 쳐놓은 완벽한 거미줄이었습니다. 이제 녀석들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갚지 못할 빚더미에 짓눌려 제가 겪었던 그 캄캄하고 끔찍한 생지옥을 매일매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들의 비명이 제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통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지연인의 좁은 다세대 주택 대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렸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봐. 나 성민이야, 엄마. 비명이 섞인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썰던 제 손이 허공에 멈췄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이가 황급히 뛰어나가 대문을 열자 마당으로 두 사람이 고꾸라지듯 엎어졌습니다. 평소 명품 정장만 고집하며 고상한 척하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핏발이 선 두 눈, 며칠 밤을 새운 듯 퀭하게 파인 볼까지 두 사람의 꼴은 길바닥에 나앉은 거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당장 그 건물 증여 무효라고 각서 써주세요. 우리 집 다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네. 며느리가 무릎으로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악을 썼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콧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제 다리를 붙잡은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무효라니? 내일 모레 숨 넘어가는 노인네 재산 빨리 가로채야 한다며 숨차게 도장 찍어간 건 너희들 아니더냐? 내가 준 유산인데 왜 이제 와서 싫다는 게야? 엄마, 저 병원에서도 소문 다 나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당장 갚아야 할 은행 빚만 수십억이에요. 지영이랑 이혼할 테니까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구속되면 끝장이에요, 엄마. 아들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며느리가 미친 사람처럼 아들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뭐? 이혼? 이 미친 인간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이 빚더미 다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 난 내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니까. 지영아, 내가 먼저 시켰잖아. 내가 요양원 알아보고 도장도 내가 찾았잖아.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물어뜯고 욕설을 내뱉는 두 사람의 모습, 그 처참한 밑바닥을 내려다보며 저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온몸의 피가 펄펄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닥쳐라.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제 불호령에 두 사람이 흠칫 놀라며 동작을 멈췄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아들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살려달라고? 구속되면 끝장이라고? 내 놈들이 나를 그 시궁창 냄새나는 산속 요양원에 내다버린 때 내가 차창을 두드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내 집 베란다 구석에라도 숨죽이고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더냐? 그때 너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집으로 달려가 가짜 인감의 도장을 찍었어. 어머니, 제가 귀신에 씌었나 봐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 내가 시장 바닥에서 뚝배기 나르며 달아빠진 무릎으로 널 키웠다. 끓는 국물에 손이 다 허물어져도 내 새끼 입에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불렀어. 그런데 넌 내 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며느리년이랑 내 장례식장에 들고 갈 명품 가방을 고르고 있었지.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돈에 미친 악기들이지. 제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자식을 내 손으로 끊어내야만 하는 어미로서의 처절한 피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위암 말기라서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위암 말기? 당장 죽을 노인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위암 말기도 아니고 당장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다. 아주 쌩쌩하게 살아서 너희들이 평생 그 빚더미에 깔려 피눈물 흘리는 꼴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제가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며느리가 거품을 물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이 악독한 노인네야.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그래, 내가 팠다. 어미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것들 묻어버리려고 내가 직접 팠어. 내 피땀으로 세운 건물에서 나오는 이자, 죽는 날까지 뼈 빠지게 갚으면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라. 지연아, 김서방, 당장 이 쓰레기들 내 집 앞에서 치워버려라. 사위와 지연이가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두 사람의 뒷덜미를 낚아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는 살려달라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들의 오열이 메아리쳤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끄끄거리는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지독한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의 숨통을 끊어놓았다는 사실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지연이가 다가와 저를 꼭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잘했어,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저 인간들이 자초한 거야. 딸의 품에 안겨 저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왔던 큰아들에 대한 헛된 미련과 부질없는 희생의 세월이 그 눈물과 함께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당에 엎드려 울부짖던 아들 내외를 대문 밖으로 내쫓은 지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느덧 따뜻한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큰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빚더미에 앉은 남편을 버리고 제 살 길을 찾겠다며 친정으로 도망쳤지만 사문서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친정 식구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식당 주방을 전전하고 있답니다. 제 아들놈은 의사 가운을 벗어 던져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뒤 그 어마어마한 상가 건물의 이자와 체납된 세금을 갚기 위해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운전대를 잡으며 하루하루 피 말리는 지옥 속을 걷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밤에 자리에 누우면 대문 밖에서 살려달라며 울부짖던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배를 가르고 나와 젖을 물려 키운 핏줄의 몰락을 지켜보는 어미의 마음이 온전히 후련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살점을 도려내지 않으면 제 남은 삶마저 온통 곪아버렸을 테니까요. 엄마, 국이 끓는데 간 한 번만 봐줘. 주방에서 들려오는 지연이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상념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굽은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고기 무국 냄새가 온 집안을 구수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고기를 큼지막하게도 썰어 넣었네. 김서방이 요즘 현장 일하느라 기운이 통없던데 푹 고아서 저녁에 든든하게 먹여야겠다. 장모님, 저 벌써 퇴근했습니다. 골목 어기부터 장모님표 소고기 무국 냄새가 나서 뛰어왔지 뭡니까. 어느새 작업복을 벗고 세수를 마친 사위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매몰차게 내쫓았던 그 가난하고 볼품없다 여겼던 사내는 이제 제 인생에 둘도 없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지연이네 좁고 낡은 다세대 주택을 떠나 햇볕이 아주 잘 드는 마당 달린 단층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건물을 넘기기 전 마지막으로 끌어다 둔 대출금으로 지연이 남편의 빚을 싹 갚아주고 남은 돈으로 마련한 우리의 진짜 보금자리였죠. 시장통에서 평생을 국밥집 아줌마로 살며 억척같이 모았던 돈이 비로소 진짜 가족을 위해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봐. 내가 엄마 주려고 백화점 가서 봄 스카프 하나 샀어. 맨날 칙칙한 색만 입지 말고 이제 좀 화사하게 입고 경로당도 가고 꽃구경도 다녀. 지연이가 제 목에 연분홍빛 스카프를 조심스레 둘러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딸의 손끝이 제 목덜미에 닿는 순간 왈칵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며 병실 구석에서 숨죽여 울던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름진 입꼬리가 부드럽게 호선을 그리며 올라갔고 생기를 되찾은 두 눈에는 따뜻한 빛이 일렁이고 있었죠. 고맙다, 지연아. 우리 딸이 사준 거라 그런지 목이 참 따뜻하네. 장모님, 주말에는 저희 셋이서 차 타고 저기 교회로 나가서 맛있는 장어도 먹고 바닷바람도 쐬고 오시죠. 그래, 그러자꾸나. 따뜻한 국물에 밥을 말아 한 숟갈 크게 떠서
사위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뚝배기처럼 투박하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뜨겁고 진한 정이 식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 평상에 나와 앉으니 밤바람이 제법 시원했습니다. 10년을 돌아 겨우 찾은 진짜 내 가족. 저는 핏줄이라는 이름표에 눈이 멀어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이곳 마당에 조용히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과 뼈를 내어주는 희생만이 정답은 아니라고요. 때로는 매정하게 돌아서야 할 때도 있고 내 살 길을 찾아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낡은 요양원 침대에 버려졌던 그 끔찍한 밤, 제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이름 없는 비석으로 남았을 테니까요. 제 나이 올해 70.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훈장처럼 남은 굳은 살을 어루만지며 저는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향해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어오던 시린 바람은 멎었고 이제는 제 곁을 지키는 딸과 사위의 온기만이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